저걸 어떻게 건너가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질문이었어. 베이스 캠프에 아무도 답을 몰랐어. 앞으로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2011년 10월 17일 세 남자가 네팔 안나푸르나 남벽 해발 2만 1000피트에서 큰 공경에 처해 있었어. 그들 중 한 명은 산에서 죽을 거라고 예상했었지.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이곳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그들은 감동적인 이유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어. 그들이 하산할 때 기온은 계속 떨어져 영하로 내려갔어. 바람은 거세게 불었지. 그들 중 한 명이 무전기로 오싹한 질문을 했어. 그리고 침묵이 흘렀지. 열흘 후 구조 헬리콥터가 바로 이 지점을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들은 아무것도 찾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 이미 이 안나푸르나 등반가들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이미 알았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년 10월 초 3명의 한국인 등반가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 안나푸르나 일봉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약 13,500피트에 위치한 이 바위 투성이의 황량한 캠프는 산의 남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등반가들은 며칠 동안 고소 적응을 시작했고 히말라야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을 곧장 오르며 역사를 만들 계획을 세우면서 맑은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베이스 캠프 텐트에 모여있던 등반가들 중에는 박용석도 있었습니다. 박용석은 47세였고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산에서 해왔습니다. 그는 1993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1년까지 그는 세계에서 해발 26,000피트가 넘는 14개의 모든 봉우리를 등정했으며 역사상 8번째이자 한국인 최초로 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는 모든 대륙의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극점까지 보급이나 지원 없이 혼자 썰매를 끌며 44일 동안 스키로 횡단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일 15개월 후 그는 다시 한번 지원 없이 캐나다 쪽에서 북극점까지 스키로 횡단했습니다. 그날 그는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진정한 탐험가의 그랜드 슬램이라 불렀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는 2007년부터 그를 계속 밀어붙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해 박 씨는 젊은 한국 등반가 팀과 함께 에베레스트 남서벽에서 새로운 루트에 로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조와 희준, 박 씨가 직접 훈련시킨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알피니스트 2명은 해발 25,300피트에 위치한 4번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원정대의 첫 번째 심각한 눈사태가 남서벽을 따라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텐트는 한순간 거기에 있다가 다음 순간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사했습니다. 박은 몇 달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그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 코치, 교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몇 달간의 애도 끝에 박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숨진 등반가들을 위해 그 루트를 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2009년 봄, 지금은 한국 등반 잡지에서 박의 한국 루트라고 부르는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에베레스트에서 개척된 마지막 주요 실루트였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업적이었지만 주로 그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반가로서 박의 한국 루트는 2011년쯤 이 등반계의 록스타에게는 이미 오래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엔 무엇을 정복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이 무엇인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치명적인 등반 난제였던 안나푸르나 남벽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나푸르나 일봉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26,000피트 산 중 하나입니다. 안나푸르나는 26,545피트에 이르며 박 씨가 2011년 10월에 도착했을 때 정상 등정 기록은 약 191번의 성공과 61명의 사망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상에 오른 등반가 3명마다 1명이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에 오른 3명 중 1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에베레스트 산의 전체 역사에서 정상 등정 30번마다 1명이 사망하는 비율입니다. 안나푸르나는 에베레스트보다 10배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박은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15년 전인 1996년에 안나푸르나를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정상에 오르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박은 안나푸르나의 남벽으로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미 이 산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벽은 그 자체로 완전히 별도의 경고가 필요합니다. 안나푸르나 원의 남벽은 거의 10,000피트에 달하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 얼음, 매달린 세락, 그리고 협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나푸르나 성엽 위에 벽처럼 우뚝 솟아 있으며 그 구조는 한 가지를 매우 잘 해냅니다. 그것은 정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 즉 암석이든 얼음이든 눈이든 모두 등반 루트를 따라 바로 아래로 쏟아지게 하여 그 위를 오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치게 만듭니다. 숨을 곳도 옆으로 피할 능선도 없습니다. 일단 이 루트에 들어서면 정상으로 올라가거나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것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박이 오르고자 했던 특정 루트는 바로 이 사격장 한가운데였고 그 역사는 무시무시했습니다. 1970년 영국 원정대가 남벽에서 등반하다가 등반가들을 잃었습니다. 1992년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등반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프랑스 산악인 피에르 베갱이 바로 이 루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확보물이 무너졌고 그는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7년 스위스의 초고속 등반가 율리 슈테크가 이 루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바위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고 벽을 따라 1000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박 씨 자신도 이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인 2010년 박 씨와 다른 2명의 등반가가 이 루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등반 중이었는데 사람 크기만한 바위가 산면을 따라 굴러내려와 그의 팀원을 덮쳤고 결국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박 씨가 2011년 10월에 오르려고 했던 루트의 기록이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 세계의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산악연맹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모든 주요 남벽 등반 시도를 연구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안주하는 등반가는 진정한 등반가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야성을 잃으면 여전히 호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탐험가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탐험하고 산을 오를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자살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에 아내와 10대 아들이 있는 47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터뷰에서 등반을 줄이고 후배 산악인들을 돌보며 공인과 재단 대표로서의 책임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만 더 큰 모험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은퇴해 자신이 이룬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은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단 1초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은 가족을 위해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건 맞지만 히말라야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아직 오르지 않은 루트에 티켓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이 계획했던 등반 전략을 절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 이 역사적 루트를 혼자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텐트에서 머물고 있던 두 남자는 그들의 선택과 충성심으로 인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명이 얽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과 함께 있던 두 남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2009년 에베레스트에서 박과 같은 로프를 썼고 2010년에도 함께 이 루트를 시도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기석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두 아들과 한 딸 중 장남이었으며 당시 33살이었습니다. 그는 1997년에 안동대학교에 입학해 산악부에 들어갔고 히말라야에 도전하기 전에 서울을 내려다보는 화강암 산인 북한산에서 꾸준히 등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까지 그는 학생 원정대를 이끌고 디날리 산을 등반했으며 중국 서부의 산악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2006년 기계공학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 그는 가딘 코리아 알파인 챌린지 팀에 합류해 등반을 본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로체 남벽에 첫 도전을 했을 때 낙석에 맞아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도전했고 정상 직전에 마지막 캠프까지 올랐지만 악화된 상황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그의 첫 에베레스트 도전은 캠프 4위에서 동상에 걸리며 끝났습니다. 그는 그 정상 도전도 포기했고 다음 해에 다시 돌아와 박의 한국 루트를 통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 등반가들 사이에서 말이 적고 매우 열심히 등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은 사람 크기의 바위가 무릎 힘줄을 찢을 만큼 세게 그를 쳤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카트만두에 이송된 뒤 수술을 위해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같은 벽에 기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바위에 무릎 힘줄이 찢어지고 산에서 헬기로 구조되어야 했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취미를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강은 1년도 안 돼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 옆에는 2008년부터 그의 단골 등반 파트너였던 신동민이 있었습니다. 등반계에서 신동민은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등반 관련 언론에도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반에서는 당신이 누구와 로프를 함께 묶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신동민은 박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2009년 5월 에베레스트에서 바그 한국 루트 첫 정상 등정 시도와 2010년 안나푸르나 등정 시도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매우 유능한 전문가로 박이 부탁했기 때문에 죽음의 지대에서 잔혹하고 두려운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이 팀은 정밀하게 조율되고 실전에 단련된 팀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모두 2009년에 극도로 험난한 새로운 루트로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베이스 캠프에 앉아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정상에 오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려 했는지 이해하려면 한국 등반 문화의 극심한 압박감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인들보다 한 세대 늦게 히말라야 등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후원과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에 힘입어 그들은 8,000m급 봉우리의 궁극적인 속도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등반가들은 국민 영웅처럼 대우받았고 그들의 정상 등정 소식은 황금 시간대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국가적 자부심은 있죠. 하지만 후원사들의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가장 험하고 위험한 산을 오르지 않으면 자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자금이 없으면 사실상 등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반가들 사이에 정상 등정 아니면 죽음이라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은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는 명성을 주었고 신중하고 보수적인 등반가들에게는 무명이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60명 이상의 한국 등반가들이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박 씨가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고 경험이 많으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영혼을 짊어지고 등반했으며 안나푸르나는 정복해야 할 다음 경계였습니다. 2011년 안나푸르나로 떠나기 전에 그는 한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정상에 오르겠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그 남자의 각오였습니다. 그는 이글스 팬이라면 아는 어떤 곳은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박 씨의 팀은 그 시대 한국 원정대에서 흔히 사용되던 전통적인 등반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 중이었습니다. 등반가가 아니라면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위험 계산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요소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원정 등반 방식에서는 대규모 팀이 몇 주 동안 산에 로프를 설치하고 캠프에 음식과 산소를 비축하며 정상까지 일종의 발판을 만들어 올립니다. 정상 등반팀이 마지막 도전을 할 때쯤이면 이미 고정 로프라는 안전망과 후퇴할 수 있는 캠프,
그리고 아래쪽에 대기 중인 지원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알파인 스타일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앱니다. 두세 명이 모든 장비를 등에 메고 인프라도 후퇴할 곳도 없이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한 번에 오릅니다. 해발 21,000피트에서 날씨가 변하면 피할 수 있는 캠프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단 아이스필드 위에서 다치면 1시간 뒤에 따라오는 지원팀도 없습니다. 실수할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작고 빠른 팀이 낙석이 잦은 지대나 눈사태 길목 같은 객관적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곧 안전판입니다. 당신은 산이 바위를 떨어뜨리기 전에만 피트 수직 암벽을 더 빨리 오를 수 있다고 목숨을 걸고 내기하는 셈입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그들을 두고두고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은 순수한 속도 외에 다른 이유로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박은 한국 산악계가 깃발꽂기와 정상 수집에만 매달린다는 평판에서 벗어나 소규모 팀으로 새로운 등반 루트를 개척하고 어떠한 편법도 쓰지 않는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9년 에베레스트 한국 루트가 그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나푸르나가 대화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10월 17일, 세 남자는 베이스 캠프를 떠났고 처음에는 모든 일이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남벽이 협조적이었고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가벼운 장비만 챙긴 채 등반해 남벽의 가파른 깔때기 위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루 간 동안 그들은 허공을 향해 계속 올라가며 놀라운 속도로 전진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약 21,000피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루트의 기술적인 구간 깊숙이 들어섰고 하부 구간을 지나 벽의 두 거대한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쿨루아르 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구간이 1992년에 피에르를 멈추게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대략 슈테크가 의식을 잃고 추락했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제가 안나푸르나 남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히말라야엔 등반 시즌이 2번 있습니다. 여름 몬순이 도착해 산을 눈과 거센 폭풍으로 뒤덮기 전에 봄, 그리고 몬순이 물러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잠시 하늘이 안정되는 가을입니다. 10월 음몬순 이후 시즌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여름 몬순이 이미 엄청난 양의 눈을 쏟아부었고 10월 말쯤이면 바람이 삼면의 눈을 쓸어내거나 단단하게 눌러놓아서 대규모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늦가을의 극심한 혹한이 느슨한 암석들을 제자리에 얼려 고정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벽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낙석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박 씨가 이 시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남벽에서의 모든 본격적인 알파인 스타일 도전은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시기가 평균적인 것일 뿐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나푸르나는 히말라야 산맥 전체에서 가장 날씨에 민감한 산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맑은 하늘과 치명적인 폭풍 사이의 시기가 정말로 짧습니다. 폭풍은 아무런 경고 없이 산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10월의 날씨가 벽을 빠르게 오르고 다시 내려올 수 있을 만큼만 버텨줄 거라고 목숨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과 다른 등반가들이 해발 21,000피트 지점에서 상부 쿨루아르 지대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풍이 안나푸르나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상부 벽면을 따라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벽 위에서 암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기술 구간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폭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온 모든 것들이 곧장 그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들은 알파인 스타일을 택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캠프2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하강할 수 있도록 연결할 안전 로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데스존에서 눈보라 속에 갇혀 있었고 바로 위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의 수직의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과 다른 이들은 목숨을 건 필사적인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 남자가 그 순간 느꼈을 극도의 공포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산의 공격을 받으면서 깎아지른 바위와 끝이 보이지 않는 크레바스가 펼쳐진 낯선 지형을 내려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은 더 끔찍한 일도 겪어봤습니다. 1991년 에베레스트에 처음 도전했을 때 박은 남서벽에서 150m 나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부딪혔지만 계속 굴러 떨어졌고 어떻게든 멈췄습니다. 그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7년 그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가까운 등반 파트너 2명이 죽는 것을 지켜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 시절 내내 산이 주는 시련을 겪어왔고 항상 길을 찾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하산을 해낼 경험과 본능,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박용술이었습니다. 팀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술은 절대 쉽게 주저앉지 않는 사람의 현실판 같았습니다. 산이 그를 끝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4시경 박은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누르고 베이스 캠프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언에 따르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는 날씨가 변했고 거대한 낙석이 그들을 향해 산면을 따라 떨어지고 있으며 그들도 하산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걸 어떻게 건너가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누구도 그가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곳에선 산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낙석 통로에 대해 묻고 있는 건지, 얼음 구간에 대해 묻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 아래 루트에 생긴 틈에 대해 묻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박용섭, 즉 30년 동안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온 남자가 하산 중에 무언가를 보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등반가가 침묵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푸르나에서 등반가가 침묵하면 최악을 예상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스 캠프 팀 중 2명이 이미 박, 강, 신이 출발한 벽 아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세 사람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설치했던 전진 캠프의 위치는 눈사태로 완전히 쓸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 세 남자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카트만두에 헬리콥터를 계약해 두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까지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위에서 수색팀은 팀의 로프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8일 동안 한국인 등반가 5명과 셰르파 14명으로 구성된 합동팀이 남벽의 기슭과 그 아래의 크레바스를 신중하게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발견된 그 특정 지역을 목표로 삼아 로프가 등반가들에게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벽의 기슭에는 시신이 없었고 빙하 위에도 흩어진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등반가들이 장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우회하겠습니다. 매달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아래 패트리온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어디까지 했었죠?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헬리콥터가 발견한 밧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모두의 기분을 더 나쁘게 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밧줄은 12피트 깊이의 눈 아래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더 나쁜 건 밧줄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끊어진 밧줄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밧줄이 저렇게 깨끗하게 잘려 있으면 2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위쪽 절벽에서 바위 조각이 떨어져서 꼬인 나일론 밧줄을 자를 만큼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인데 그런 충격은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눈사태가 엄청난 힘으로 몰려와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밧줄줄이 무게와 속도에 의해 그냥 끊겨버렸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 벽면을 타고 내려온 것이 단순히 이 남자들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반응하거나 활락을 멈추고 도끼를 박아 버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즉각적이고 완전히 끝내버릴 정도의 힘으로 덮쳤습니다. 이것이 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힘이라면 그들이 근처 어딘가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남쪽 벽의 깊은 틈과 균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고 아마도 열흘 동안 14명의 셰르파와 헬리콥터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밀려 들어갔을 겁니다. 등반가들은 분명히 사망했고 수색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박 씨가 무전기로 그 질문을 한 지 10일 만에 대한산악연맹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초락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배낭에 나흘치 식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쉼터도 보급품도 고정 로프도 없이 데스존에서 10일을 버틴다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과 강, 기석, 신동민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47살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3일 대한산악연맹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합동 산악인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연맹이 원정대를 위해 합동 장례식을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4,000명 넘는 조문객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박의 아내와 그의 10대 아들 성민이 홀 앞쪽에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에 박 본인의 말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은상가는 산에 가야 합니다. 탐험가는 탐험을 떠나야 합니다. 도심은 등반가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탐험가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제 운명은 죽을 때까지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석은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따를지 충분히 알고도 안나푸르나 남벽 등반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셰르파들은 상업적인 시스템에 의해 죽음의 지대로 보내지며 이 시스템은 산의 최고의 등반가들을 완전히 소모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